네, 이번 시간에는 상황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면접이란 뭐냐? 제가 이 공기업 면접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상황 면접은 구술 면접과 함께, 이 경험 면접과 함께 대표적인 구술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기업 면접에서 이제 나눠보면 구술 면접과 시뮬레이션 면접이 있는데요. 이 구술 면접에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이 있고, 시뮬레이션 면접에는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면접이란 그러면 이런 구술 면접 중에 하나로서 특히나 어떤 상황들 상황을 먼저 주어지고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이유는 뭔지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 등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도를 통해 잘 예측된다.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험 면접은 과거의 경험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행동을 파악하는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 면접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해서 이러한 행동 의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실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 면접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면접은 지원자가 역량과 관련한 경험이 없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경험 면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와 유사한 경험들 또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던져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논리적인 판단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대략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은 특히 관련 경험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황 면접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구조를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이제 주질문과 세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험 면접과 동일한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질문 던지고 그리고 답변 들어오는 거 보고 거기에 세부 질문 또는 꼬리 질문들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팀장님과 당신의 선임장 김대리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각자 다른 지시사항이 당신에게 내려오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즉 조직 내에서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나 위에 이제 선임자하고 이제 팀의 리더인 팀장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각기 다른 지시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생활 별로 안 해보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냥 일단 팀장님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팀장님이 따라야죠. 이렇게 하면 반쪽짜리 답 점수 별로 못 받아요. 왜냐?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왜냐하면 팀장님 지시대로 따르면 그럼 선임자 김대리의 의견은 그냥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 생활에서 하급자는 무조건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상황 질문들을 다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질문이 이런 제시된 상황이 이런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던져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 주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김대리와 팀장님이 시시 달라졌다. 자, 일단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죠? 예, 김대리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김대리에게 먼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팀장의 지시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 김대리는
팀장의 지시사항을 들으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판단해서 다시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바뀐 규정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팀장님 말이 맞다든지 나올 거예요. 그 피드백을 여러분이 그럼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 그럼 그냥 그대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또 팀장님한테 가가지고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김대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시 있는데 이럴 때 어떡할까요?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이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니까 결정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 이 좋은 이 행동 방식이 되는 거죠. 왜냐? 무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김대리도 무시 안 당하고 팀장님도 팀장님 원래 무시를 안 당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이 우선순위도 잘 가려가지고 조직에 아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직 예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황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꼬리 질문이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느냐라고 하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 이유는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취합되고 그것이 의사결정하는데 반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주로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적절하게 이 부서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럼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성과를 고려했냐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의사결정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고 의사결정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추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상황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상황 면접의 배치표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이렇게 지원자가 있다가 그럼 지원자 한 명에게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면접관에게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황 면접은 1대 다 대 1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면접관 여러 사람이고 이제 지원자는 한 명인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건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 주로 다대다로 많이 이루어지고, 물론 경험 면접도 다대 1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보 같은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은 주로 다대 1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황 면접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한번 보시면 최근 우리 회사는 매출 급성장으로 1년 내 입사한 직원들이 기존 직원들의 2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 연결도 매우 낮아졌는데 바쁜 업무 관계로 입사 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상호 불신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해서 좀 불만이고요. 팀원들은 팀장들이 기존의 것만 답변하는 꼰대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담당자라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좋은 답변은 뭐가 될까요? 양방향으로 푸는 것들이 좋은 거죠. 그러면 양방향이 뭐가 될까요? 자,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요, 워크샵을 하겠다, 멘토링을 하겠다, 아니면 회의를 가지겠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워크샵이 됐든 멘토링이 됐든 회의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이제 팀장이 팀원들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 해결의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쪽짜리 문제 해결, 누구의 문제만 해결하냐면 팀장들의 문제 해결. 그게 뭐냐면 팀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업무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팀을 다시 다지고 분위기 살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팀원들의 불만사항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팀원들의 불만사항은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영멘토링 같은 것들이 되겠죠. 영멘토링이 뭐죠? 뭐냐면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있잖아요. 그럼 멘토가 팀장이 멘토가 되고 팀원들이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멘토링은 바뀌는 겁니다. 그럼 멘토가 누구가 되냐면 팀원이 멘토가 되고 팀장이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게 바로 영멘토링이 되겠죠. 그러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텀업, 탑다운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탑다운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워크샵 같은 것들을 기획해 보겠다. 바텀업 방식을 위해서는 내가 영멘토링 방식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지 높은 점수를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해가지고는 점수를 반쪽짜리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제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저런 거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뭐 능수능란하게 다뤄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냥 일단 팀장님들이 더 중요한 분이니까 그분의 의견 중심으로 따르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답변을 하면 세부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럼 어떠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냐? 특히나 이제 이 밑에서 위로 의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 행동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서로 상호 이해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예상 질문들 또는 세부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좋은 답변과 나쁜 답변으로 이렇게 남겨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상황 면접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 상황 한번 봅시다. 자, 회식 날짜 잡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지시한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럼 뭐 부장님이 더 높은 분이니까 부장님이 지시한 날짜로 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장이 더 높은데 부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부장도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도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결국 부장님이 판단을 할 건데 정보는 충분히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가 돌아가는지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이게 자꾸 자기 지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묵살이 돼버리면 조직 내 분위기만 흐려지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면접에 따라서 이렇게 골격을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접근 포인트 일단 뭐냐? 조직 내 보고 체계에 대한 이해. 자, 보고 체계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도록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 이게죠. 그러면 일단 누구에게 먼저 가냐 하면 하위 직급장인 과장한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럼 과장한테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죠? 부장의 지시사항을 들고 가야 되죠. 예. 그러면 과장의 피드백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과장의 피드백을 또 어떻게 하냐면 부장님한테 재차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장이 확인을 받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이게 가장 이 정확한 행동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보면 먼저 하위직 급자인 과장님에게 부장님 지시사항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보고예요, 보고. 두 번째, 그런 다음 과장님의 지시사항을 요약해서 상위 직급자인 부장님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장님이 전체적 상황을 파악한 후 내리는 최종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답변 뭐냐? 과장님과 상의 없이 상위 직급자인 부장님 지시 그대로 이행한다. 그럼 과장님만 배제되는 거죠. 그럼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보고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 그냥 부장한테도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과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그냥 부장이 지시했으니까 오케이. 그냥 부장님이 하던 대로 간다. 이게 굉장히 좀 영혼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수가 나쁜 답변이 되니까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장 상사가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나한테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걸 막 시키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 이제 상황들을 상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읽은 것처럼 접근 포인트, 좋은 답변, 나쁜 답변을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 면접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